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용산에서 많은 사람을 이제 뭐 공천 과정에서 압박을 해서 집어넣을 거다 이런 예상이 많은데 네. 국민의힘이 그러면 김기현 대표 체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거기 반발도 있는데 지금 원래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략은 수도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00만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수원, 고양, 뭐 용인, 성남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큰 지역이 뭐 4개, 5개 선거구가 있는 지역. 예. 그런 지역에 상품성이 있는 상징성이 큰 중진 인사를 거기에 투입을 한다. 이 전략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성남 쪽에서는 안철수가 있으면 예. 그래서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도 수원을 뺀다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원래 원희룡은 뭐 고향, 근데 최근에 뭐 개항을 이야기도 있죠. 이재명 대표. 어차피 안 될 바에는 센 사람은 붙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거점별로 한 명씩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점쳐졌는데 그래서 김은혜 수원설이 파다했어요. 그리고 또 한편은 용인 뭐 처인 쪽 이야기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 나온 거 어제 오늘 보면 계속 분당 을에 가겠다. 맞아요. 그 김병우 의원이 있는 저 거기 이미 박민식 장관이 거기 가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당 지지율 꽤 나오는 지역이니까 분당이니까 손쉬운 지역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야. 다른 지역 가면 쉽지 않다라고 자기들도 여론을 알고 있으니까 윤석열 인기가 없으니까 도망 다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국민의힘 쪽에서 좀 패가 꼬이고 있고 이준석 신당을 바라보는 입장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여전히 답을 안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한길이나 이런 사람들 좀 흔히 말하는 책사 이런 라인들은 어떻게든 주지 않지 않다. 이준석을 뭐 이런 조서라도 뭐 이제 뭐 선대위원장이나 뭐라도 이렇게 자꾸 이야기한다는 여의도에서 이제 뭐 그런저런 이야기들이 풍문들이 많이 떠돌지 않습니까? 정확한 건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 아직도 입장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 같지 않다. 마찬가지로 이준석 전 대표 또한 입장이 정확히 결정 안 됐다고 보고 여전히 간보기 하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읽고 있고 김기현 체제는 지금 봐서는 조금 누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요한을 확실히 눌렀고 지금 제압을 한 것 같고 그렇게 보면 한동훈 장관이 나오는 시기에 원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선대위원장 쪽으로 바로 갈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예산국회 끝나고 12월 뭐 연말 정도에 개각을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금 하기보다는 그때 할 가능성도 있는. 지금 한다면 뭐 비대위 체제에 갈 수도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계로 가면 내부 반발이 상당히 셀 거예요. 그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두 달은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누구든지. 그렇게 본다면 비대위 체계로 가서 크게 흔들면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리더십 발휘할 수 있을까? 저는 뭐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선대위원장, 뭐 공동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식으로 1월 달에 발족할 수 있으니까요. 선대위는 2월 달에도 가능하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황희도 의사는 한동훈 장관 지금 종편에서 엄청나게 띄우잖아요. 보수 언론에서 뭐 거의 인기 스타처럼 뭐 해요.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총선에서 한동훈 효과?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제로 안 그래도 그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게 그 도토리라는 걸 저쪽 팬덤들이 만든다는 게 그 대통령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채널 A를 비롯해서 다수가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뭐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는데 그럼 저는 오히려 대묻고 싶은 거죠. 그동안 팬덤 정치를 하면서 뭐 개딸이네 뭐네 어제 당장 탈당한 이상민 의원도 그 지적을 하면서 나갔는데 그런 얘기 했던 사람들한테 저는 되받아 쳐야 된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팬덤 정치에 대해서 그동안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민주당 까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건 되받아 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 그리고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여의도 안에서 또 얘기 나오는 거랑 별개로 본인의 그 핵심 지지층이 펜코에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도 전 되게 영향을 준다 보는데 당장 지금 뭐 금태섭 씨랑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본인은 설령 함께 할 수 있다 해도 그 지지층이 못 받아들이거든요. 이 난관들을 이준석 대표가 또 어떻게 넘어가냐에 따라서 또 이게 여러 가지 또 플랜들이 꼬일 수도 있고 뭐 풀릴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좀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 이준석 신당이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고민해야 하는 거는 당의 정체성, 그 가치 비전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어떻게 만들고 막 이런 거 캠페인만 하지 당장 그 젠더 문제에 대한 입장이 뭐냐.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입장이 뭐야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중도를 표명한 사람들이 이준석 신당하고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맞아요. 거의 구구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뭐 정의당의 일각에서 뭐 이준석 신당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민주당 쪽에 있는 인사들이 이전에 이제 황희 대표가 마삼중 공격을 잘했는데 저는 이준석에 대해서 공격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가치가 뭐냐, 지향하는 거, 그리고 경쟁주의, 그 승자 독식 네. 사회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았거든. 네. 능력주의 여전히. 능력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하는데 너무 그냥 아유 뭐 나오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비판할 거 비판하고 그다음에 뭐 이현주 전 의원이나 사람들이 만약에 같이 한다면 생각이 니네 당신들 생각이 같냐? 그동안의 발언들 이게 부각시키면서 과거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둘 중에 누가 달라진 거냐? 라고 꼬집어야지. 그래서 저는 당장 말씀하셨듯이 이현주 씨는 이제 반윤연대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니까 또 그런 여러 가지 비판이 오니까 이준석 대표는 뭐 반윤연대가 아니다. 우리 뭐 개혁을 앞세운다 이러면서 또 슬쩍 워딩을 바꾸고 있잖아요. 늘 그런 식으로 정치해왔거든요. 처음에 이대남, 그래서 2030 남성, 그러다 나중에 2030 청년 이런 식으로 넓혀가는 게 원래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이라서 여기서 딱 전선을 말씀드렸듯이 긋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기사가 도배가 되면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에서도 기민하게 반응해야 된다 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신당 얘기해볼게요. 그러니까 민주석 신당은 지금 박시영 대표 같은 경우 아직까지 미지수고 일어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50대 50이라고 봅니다. 네, 계속 그러면 얘기해요. 민주당 쪽에서도 송영길 전 대표의 뭐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용해인 진보연합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러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이런 이제 진보 보수를 떠나서 네. 이런 그 신당 창당의 어떤 뭐랄까요 모색이랄까요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것이 전체 총선판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어려운 거는 최진문 교수님이 답변을 원래 내가 해야 되는데 사회자잖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사회를 보기 때문에 말을 못 합니다. 약간 민감한 건 박시영에게 비껴나가요. 넘기겠습니다. 민감한 건 비껴나가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 있어요. 저는 일관성 있어요. 저는 절대로 말을 바꾸죠. 이준석이 아닙니다. 저는 일관성 있게 갑니다. 아니 사실 역대 총선 아마 이렇게 늘 찾아보시면 과거 네. 결과가 어떻는지 늘 찾아보시면 총선 때 늘 총선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늘 이합집산 있었고요. 새로운 모색 늘 있었습니다. 대선은 핵심적으로 대선을 그 치를 수 있는 정당이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2개 정당 아니 많으면 한 3개 정당으로 좁혀지지 않습니까? 총선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내부의 공천권 관련해서 늘 시끄러웠어요. 탈당하니 많이 뭐 계속 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끄러운 거는 일도 아니다. 과거에 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16년은 뭐 박지원, 안철수가 또 정당을 그랬었죠. 만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총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용해인 뭐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이렇게 그 진보 뭐라고 하더라? 뭐 개혁 진보연합인가? 모르겠어요. 뭐 개혁 뭐 민주정당인가 아무튼 연합정당 개혁 연합정당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플랫폼 정당이 이제 만들겠다는 거죠. 네. 선거 제도에 따라서. 그렇죠. 저는 뭐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용해인의 기본소득 등 용해인 빼고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사회민주당은 한창민 네. 전 대변인이 이제 많이 알려진 인물이잖아요. 네. 뉴스공장에도 많이 나오셨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름 알려진 분들이 뭉칠 수밖에 없는 거고 쟁점은 이제 선거법, 네. 선거 제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의석수가 많이 달라질 거고 좀 용해인 의원 같은 민주당과의 연대는 할 수 있다 상황이 되면 그러나 되면? 이준석 신당과는 절대 같이 할 수 없다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이걸 명확히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방법은 선거 제도를 어떻게 민주당이 입장을 내느냐인데 저는 첫 번째로는 자 너무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저희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그거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의석수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극단적인 상황을 놓고 시뮬레이션 하면 자꾸 감정이 상합니다. 충분히 좁혀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권력이라는 건 아니 그러니까 그 뭐랄까 선거라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만약에 그 준연동형 비례제 지금 방식을 만약에 채택한다고 해서 위성정당을 만약에 민주당이 안 만든다고 해서 그 20석 30석 되는 의석수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도 포기를 못하지만 민주당의 지도부가 결심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친민주당 성향의 그 비례대표를 꿈꾸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은 비례연합정당을 반윤 친민주 성향의 비례연합정당 무조건 만들어지게 돼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부인하면 안 돼. 그렇지. 현실적으로. 그게 송영길 정당일 수도 있고 조국 정당일 수도 있고 조국 플러스 이재명 플러스 송영길 정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정책 전문가들이 다 플러스되고 거기에 기본소득당 뭐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까지 함께 할 수도 있고 그 플랫폼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라는 게 생물이고 그런 어마어마한 의석수를 놔두고 뒷짐진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반윤 친민주 성향의 연합 비례 전문 정당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예. 의석수가 어떠냐 병립형으로 갔을 때와 예, 준연동. 저는 차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많이 나야 5석 이내다 사실은. 근데 그 5석도 크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만들었을 때 이성정당이랑 똑같이 공격받지 않냐 비판할 국민의힘 쪽에 비판하겠죠. 자기들은 대놓고 유성정당 하면서도 그리고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거기 참여하지 않는 정당은 또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의 부분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놓고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유성정당은 아니고 성격으로 보면 한 자매정당 정도 되겠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비판의 소진이 있는데 다만 이제 선거는 실리와 명분 다 중요한데 이제 아까 있던 비례 정당으로 가면 실리는 제일 많이 챙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명분에 있어서 좀 뒤통수가 따가운 거 아닙니까? 약속 번복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도적인 측면에서 불리함은 있어요 분명히. 왜 그러냐면 반윤 대 친윤 싸움으로 이렇게 붙어야 하는데 반윤을 내건 일부 진보 정당들이 민주당을 계속 때릴 거라고 선거 내내 민주당이 약속을 후퇴했다 정치개혁을 후퇴했다 하면서 민주당을 공격할 거라고 그게 뭐 큰 건 아니지만 민주당으로서 좀 신경 쓰이는 대목이죠. 이게 또 대선 때까지 가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면 때문에 구도적인 측면은 준연동형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네. 구도적인 측면에서 친윤 대 반윤 구도로 보면 유리하고 실리는 좀 손해보고 병립식 방식이 실리는 제일 이득이 맞고 네. 근데 이제 명분과 구도에서는 약간 좀 곤혹스럽고 요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충점을 잘 찾아하고 저는 그래서 방법을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당대표 쪽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에 75명의 민주당이 서명하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공식적으로 발의하자 이거예요. 발의하면 저는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이거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아. 이게 국민적으로 드러나야 돼. 자, 민주당은 추진하려고 하는데 위성정당 방지법을 국민의힘 반대하더라 하나 드러나. 그다음에 지금 대구 경북 쪽에서나 영남권에서 가장 강력히 원하는 게 뭐냐면 거기는 첫 번째는 병립식 연동이 이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거예요. 거기에 석패율제를 해서 영남같이 어려운 지역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배지로 달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자. 그게 맞거든. 그래서 민주당은 첫 번째 연동형 병립식 이전에 전국 정당화의 기치를 이번에 확실히 들어야 한다. 허대만 동지의 그 사연을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포항에서 그 대구 경북에서 아슬아슬하게 지는 사람들 지역구에서 이런 사람들을 비례로 살리고 또 그 지역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비례로 살리자. 요거를 사실 대구 경북 쪽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3대 권역으로 나누자. 그래서 이제 안도 나왔어요. 사실은. 여야가 협상도 했고. 그럼 두 번째. 아까 또 위성정당 방지법 받을 거야? 그럼 국민이 뭐 안 받겠어. 이렇게 나오면 두 번째. 권역별 비례제 석패율 받을 거야? 공식 제안하고. 또 이것도 안 받는다면 그러면 명분은 민주당한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을 하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면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현명하게 선택하리라 보는데 훨씬 더 우리가 명분도 틀어지면서 실리도 고민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수는 얘들이 이러니까 병립식으로 가자 이럴 수도 있고 준연동형 비례제를 만들 때 자발적으로 아까 있던 친민주당 성향의 플랫폼 정당에 우리 참여한다. 민주당 말리지 않겠다 하면 자발적으로 비례 나가려는 분들이 다 여기 뭐 조국, 뭐 송영길, 뭐 이재명 다른 모든 분들이 추미애 뭐 이런 분들이 다 뭉쳐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 기본소득당이나 사회민주당 함께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시기에 그런 어떤 공개적 제안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가장 반개혁적이고
이 정치 개혁에 대해서 이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를 많은 국민들이 알게끔 압박하는 전술을 폐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희두 이사는 선거제도 개편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거 진짜 어렵다고 생각을 한 게 뭐 책에도 원래 연동형으로 가서 다당제를 바란다고 써놨는데 지금 또 여기서 충돌하게 되는 게 현실적인 판단과 특히 윤석열 정부가 뭐 대화나 아예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이재명 대표님은 그래서 끝까지 지금 고민하시는 것 같다. 거기에 저도 공감을 하고 뭐 어떤 판단을 하든 간에 사실 뭐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병립으로 가야 된다 하면 앞에 말씀하신 최대한 민주당에서는 실리를 챙길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서 좀 아쉬웠던 거는 용해인 의원 그동안 한 4년 동안 계속 응원받다가 지금 이번에 약간 다르다고 해서 갑자기 또 엄청 비난을 하는 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한창민 그리고 뭐 천호선 이런 분들도 지금 요 궤랑 좀 안 맞는다고 해서 엄청 비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왜 비난을 하시는지는 이해하나 결국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진보 정당이 제대로 건설이 돼야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회에 지금 사실상 보수라고도 볼 수 없는 세력들을 밀어내고 진짜 보수와 진보 뭐 사실 그 가치도 이제는 좀 많이 퇴색됐다고 합니다만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다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건 좀 지양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장이 그 시뮬레이션이 화제가 됐는데 뭐 30석, 35석을 뺏긴다 이렇게 주장한 거잖아요. 병립식으로 갔을 때 아니 연동형으로 갔을 때 우리가 유성정당을 안 만들면 아니 그 맞죠? 안 만들면 그러나 결국 친민주 뭐 반윤 연합 정당 플랫폼 정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저는 그 정당이 만들어지면 그 정당이 25석 이상 가져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냉철하게 보면 한 5석, 6석, 뭐 7석 이런 정도 사이에 의석수 차이는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의석수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 중요하다면 병립식을 선택할 거고 그게 좀 손해보더라도 구도와 명분에서 이게 조금 뭐 위성정당의 비슷한 형태긴 하지만 당이 직접 만들지 않는 이 자매정당이 시계의 비례연합정당이 답이다라고 하면 후자를 선택할 건데 흔히 말해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병립식으로 강력하게 가자는 게 김원준 총수나 예를 들면 정청래 최고위원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또 정봉주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비례연합정당은 제가 알기로는 유시민 장관도 그렇게 주장했고 이해찬 전 대표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조국 장관도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중요한 분들이잖아요. 다들 내공이 있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지 여기는 선이고 여기는 악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만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가 이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좀 거칠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만 딱 하고 빠져버린 거거든. 그러면 의석수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위성정당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당이 위성정당 만들지는 못하지만 선거의 특성상 저기 의석수가 그렇게 손해보고 그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비례를 준비하는 분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나 그걸 정당이 나서서 할 수는 없다는 의미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나가줬어야 그 격차가 좁혀지는 건데 무책임한 발언같이 느껴진 거예요. 당원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이 팍 받지. 지금 검찰개혁이 중요하고 윤석열 탄핵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보면 이거 황당한 주장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치 전혀 고민 안 하고 무슨 막 승패에만 무조건 신경 쓰는 사람들로 이제 느껴지니까 그분들이 더 반발하고 그래서 말씀 주셨듯이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게 매우 우려가 됩니다. 이게 좀 좁혀야 돼. 생각의 차이를. 자, 박시영 대표 본인 약속한 시간이 몇 분인지 아시죠? 시간 봐봐. 몰라요. 말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지금 끝났네요? 끝났어요. 마지막 질문. 끝나기 40분까지 하고 끝이에요. 잘 보세요. 자, 이낙연 전 대표 얘기는 안 할 수 없어요. 오늘도 나와가지고 여러 군데 방송에서 얘기하시던데 왜 일을 가십니까? 아니 일을 안 가려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자, 이낙연 전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하시죠. 별 의미 없다. 근데 왜 저러는 거예요? 별 의미 없는데. 아니, 본인도 정치인으로서 장이 섰는데 내가 안 끼면 다뤄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를.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장이 섰는데 어떻게 선수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자꾸 하는 게 민주당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민주당을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어쨌든 자기 사람들 어떻게든 챙겨보겠다. 저는 뭐 탈당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신당보다는
어쨌든 김은경 혁신안들에 대해서 이제 민감한 부분들이 앞으로 남아 있잖아요. 공천 네, 누르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은경 혁신안을 받지 마라라는 저는 압박으로 보여집니다. 황희도 이사는 어떻게 보세요? 원래 근데 저는 맨날 얘기했듯이 리버럴한 성향이 되게 강해서 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 다 자유라고 봅니다. 네, 다만 네. 그게 유권자들한테 최대한 설득력을 가지게끔 그걸 키워가야지 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전부 무슨 팬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이렇게 몰아가면 오히려 그거는 장기적으로 그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든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현명한 방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본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선 결국 의미는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의미는 없다. 두 분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도 저렇게 자꾸 하시는 것이 과연 큰 정치를 하려는 사람의 태도인가에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네.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을 위해서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게. 네. 오늘 진행하는 걸 지켜보니까 네. 꽁으로 먹는다. 뭔 소리야?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렇게 적토마처럼 달리는 이렇게 뭐 방향성이 있구나. 방향성인데 총량, 발언의 총량을 조절을 못하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박시영을. 그래서 다음 주에 잘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자, 오늘 박시영 대표 오셔서 여론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잘 들었고요. 황희두 이사도 나가시나요? 같이? 저는 여기 계시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박시영 먼저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못 보고요. 예. 내년에. 박시영 대표, 네. 박시영 TV에서 보시기 네, 바랍니다. 박시영 TV도 사랑해 주시고 2024 대한민국 정치 트렌드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